2026년 4월 15일 호흡식가 리시와 빗사리 축제 사전 미팅 대화 내용. 동규, 리시, 이제 시작하면 될 것 같아. 이번 모임은 주로 한국 참가자분들을 위한 자리라서 네가 한두 문장씩 말해주면 내가 한국어로 통역하면서 진행할게. 내가 통역 전문사가 아니라서 내가 이야기를 너무 길지 않게 끊어서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내가 예전에 2026년까지 걸어온 여정과 지금의 삶에 도달하게 된 과정을 담은 2022년 영상 링크를 나한테 공유해 줬었잖아. 그 여정에 대해 내 목소리로 다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2022년 이후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다면 함께 나누죠. 리시, 좋아. 나는 이 여정을 35년 넘게 이어오고 있어. 1990년에 처음 시작됐는데 책 한 권을 읽으면서 계기가 마련됐지. 당시 고기와 유제품 산업을 위해 열대우림의 나무들을 베어내고 그 자리에 소를 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그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내 작은 실천으로서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심했지. 그렇게 1990년에 채식주의자가 되었어. 내가 채식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나무 때문이었어. 지구상의 인간에게는 나무가 반드시 필요하거든. 인간과 나무는 서로 공생하는 관계야. 나무가 없으면 인간도 존재할 수 없어. 나무는 산소를 배출하고 인간은 나무의 먹이가 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니까 정말 아름다운 상호작용이지. 동물 곤래에 대한 관심도 그 직후에 이어졌지만 내가 채식을 시작한 첫 번째 계기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나무가 사라진다는 건 인류의 생존이 끝난다는 의미니까. 동규, 리시, 이야기 계속해줘. 기억력이 정말 좋다. 리시, 고마워. 1990년부터 1999년까지는 처음엔 채식, 페스코, 락토오프 등으로 시작했다가 비건으로 전환했고 1999년에는 로비건, 생채식으로 넘어갔어. 그러면서 요요법을 시도하기 시작했고 다양한 단식과 독소 배출 디톡스를 진행했지. 그러다가 2002년에 건강에 일종의 한계를 느끼게 됐어. 좋아, 다음 단계는 뭐지? 하고 고민하던 중에 친구가 가지고 있던 빛으로 살아가기, Living on Light라는 책이 떠올랐어. 바로 자수무이힌이 쓴 책이지. 책을 빌려서 몇 시간 만에 다 읽었는데 정말 엄청난 영감을 받았어. 그게 2002년 11월 말쯤이었는데 내 여동생 생일이 있는 12월 8일부터 자수무이힌의 21일 전환 프로세스를 시작했어. 21일 프로세스는 다들 잘 알겠지만 처음 7일은 건단식, 물도 안 마시는 단식, 그 다음 7일은 재조정, 리캘리브레이션 기간, 마지막 7일은 적은 양의 액체를 조금씩 마시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이야. 동규, 리시, 혹시 그 재조정 과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 정확히 어떤 걸 경험했는지 궁금해. 리시, 그럼 프로세스 5일째 되던 날 내 영혼이자 상위 자아가 내 몸과 에너지장 오라에서 잠시 이탈했다가 다시 조정되는 느낌을 받았어. 특정 신념 체계들이 새로 고침되는 일종의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 리셋 과정이었지. 사실 그때는 정말 내가 죽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어. 만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지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정도였으니까. 하지만 나는 인간 가능성의 한계를 탐구해 보고 싶어서 모든 것을 던지고
완전히 몰입해 있었어. 그 이후에 내가 살던 집의 룸메이트 소개로 데이비드 주버 박사라는 분을 만났어. 내가 실제로 만나본 첫 번째 보레서리언, 호흡식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 그분은 요리사이자 의사였기 때문에 맛을 보기 위해 가끔 음식을 조금씩 대기도 했지만 요로법과 디톡스 프로토콜을 아주 깊이 있게 내게 가르쳐줬어. 특히 기생충 제거, 쓸개, 담낭 세척, 간 세척에 대한 체계적인 디톡스 방법을 안내해 줬는데 아마 이런 대장, 간, 쓸개 세척 정보를 세상에 널리 알린 그의 첫 번째 사람일 거야. 이후에 많은 사람이 그분의 프로토콜을 가져다가 자기 방식에 맞게 변형해서 사용하곤 했지. 동규, 리시, 한국에서도 간 세척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거든. 기억이 난다면 쓸개, 담낭 세척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쓸개가 약해지니 이유나 그게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말이야. 리시, 쓸개 세척은 간 세척과 매우 비슷해. 올리브유와 레몬즙 같은 클래식한 재료를 더 많이 사용하고 데이비드 박사의 프로토콜에는 거기에 몇 가지 영양제, 보충제가 더 추가돼. 내가 본 그 어떤 디톡스 방법보다 데이비드 쓸개 간 세척 방법이 가장 철저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해. 쓸개나 장기가 약해지는 이유는 가공식품, 포장식품, 그리고 생체 효소가 전부 파괴된 화식, 삶거나 익힌 음식을 먹는 라이프 스타일 때문이야. 이런 불건강한 생활 방식은 몸을 불필요하게 힘들게 만들어. 비유하자면 화식을 먹는 건 탄소 발자국을 심하게 남기는 가솔린 자동차를 타는 것과 같아서 몸속에 수많은 찌꺼기와 잔여물을 남겨. 반면에 전기차는 그런 탄소 잔여물을 남기지 않잖아. 데이비드 프로토콜과 보충제들은 장벽에 붙어있는 담음이나 결석 같은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문질러 씻어내고 비원해서 세척 당일에 훨씬 많은 결석들을 배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원리야. 여기에서 관장 같은 여러 과정도 포함되어 있지. 나는 이 과정을 수없이 직접 체험했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안내해주는 가이드 역할도 하게 되었어. 동규, 그 쓸개, 간 세척과 보충제를 사용해 사람들을 가이드해 줬다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래? 리시, 데이비드 박사의 원본 프로토콜에 쓰이던 옥시마그네슘이나 스피리루나 같은 다양한 보충제를 사용했어. 이 보충제들은 장벽에 몇 년 동안 쌓인 클라크 스크럽하게 깨끗하게 비워낸 뒤 세척을 진행하고 마지막에는 물을 다시 재생시키고 회복시키는 용도였지. 당시 내가 로스앤젤레스 살고 있었는데 거기는 그런 트렌드에 아주 빠른 곳이었거든. 당시 슈퍼푸드라는 단어조차 생소하던 시절이었어. 하지만 2002년 잣슨 무인의 21일 프레스오레온 전환 프로세스를 마치고 난 뒤에 나는 아주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어. 외부에서 몸 안으로 주입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지. 주입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지. 외부에서 무언가를 자꾸 집어넣어야 한다는 건 일종의 마케팅 상술이자 구조라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프로세스가 끝난 직후 내가 쌓아두었던 모든 보충제와 영양제를 미련 없이 전부 버리거나 남들에게 나눠줘 버렸어. 내 안내를 받던 많은 사람들도 내 보충제들을 그냥 다 줘버렸지. 이제 훨씬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줄게. 동규, 리시, 하나만 명확히 짚고 넘어가자. 보충제나 프로토콜을 다 버렸다고 한 게 과정을 다 마쳐서 더 이상 쓸개나 간 청소 같은 디톡스 과정 자체가 필요 없다고 느껴져서 버린 거야? 리시, 맞아. 그 보충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
자스무인의 전환 과정을 마친 후에 내 몸에는 더 이상 이런 외부적인 보충제가 필요 없구나라고 깨달았던 거지. 물론 당시 많이 쓰이던 생효소 보충제나 사과, 식초 같은 효소들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필수가 아니라고 느낀 거지. 다만 나처럼 물과 음식을 완전히 끊는 단계까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안낼 때는 여전히 그 디톡스 방법을 활용하긴 했어. 그리고 나는 2002년 12월 8일에 시작한 자스무인의 전환 과정을 원래 가이드라인인 21일에서 끝내지 않고 2003년 3월까지 계속 이어가서 무려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완전한 건단식을 한 거지. 당시 같이 일하던 동료들은 내 살이 빠지고 목소리가 너무 부드러워지니까 내가 죽으려고 작정한 줄 알았대. 12월부터 시작해서 1월, 2월 그리고 3월 중순까지 3개월 동안 물 한 방울 마시지 않고 지냈어. 동규. 원래 프로토콜은 7일간 건단식하고 이후엔 재조정 과정과 적은 양의 액체를 마시는 건데 너는 그걸 따르지 않고 곧바로 3개월 동안 건단식을 이어갔다는 거네. 참고로 어제 만난 일본인 아키야마라 선생은 2008년부터 프로나식으로 살아가고 계신데 그분도 자스무인 선생을 통해 처음 알았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자스무인 선생님도 우리 빗사리 축제에 초대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 분야의 데모 같은 분이니까. 어쨌든 그 3개월간 건단식 경험에 대해 얘기해 줄래? 어르신, 그 당시 나는 말리부 해변 근처에서 캠핑을 하고 지냈어. 21일이 지나고도 건단식을 계속 이어가는데 몸이 완전히 비어지니까 정말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더라고. 내 몸이 마치 속이 비어있는 울림통, 악기나 공명기, 튜닝 포크처럼 변했어. 내가 말을 할 때마다 내 가슴과 몸 안에서 소리가 울리고 에코가 생기면서 내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야. 나는 심리 상담사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상담사들과 함께 일하는 환경이었거든. 몸 안에서 내 목소리의 울림이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 나지막하고 작게 말하게 되더라고. 동규. 본인이 말하는 소리가 헤드폰 피드백처럼 크게 울려서 들린 거네. 어르신, 맞아. 정확한 비유야. 내가 말을 하면 몸 안에서 그 울림이 잔향처럼 계속 남아있으니까 내 말을 들은 대담자가 대답을 시작할 때 초기 한두 단어를 놓치기도 했어. 타인에게는 들리지 않고 오직 내 몸 내부에서만 느껴지는 음향 현상이었는데 상담일에 약간의 애로사항이 되기도 했지. 하지만 그 3개월의 건단식 동안 몸이 마른다거나 갈증을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음식에 대한 욕구도 전혀 없었고 말이야. 건단식 초기 21일 동안 이미 독소 배출이 다 끝난 상태였고 내 성향 자체가 무언가를 할 때 완전히 몰입하는 타입이거든. 내 몸을 하나의 실험실로 삼아서 인간의 한계를 탐구하는 과정이었기에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상태에 온전히 머물 수 있었어. 또 하나의 요인은 내가 그 3개월 동안 상담일을 계속하면서 매우 바쁘게 지냈다는 점이야. 만약 휴양지나 섬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쉬기만 했다면 오히려 생각의 상상 나래를 편다든가 음식 생각이 났을지도 몰라. 일상을 바쁘게 유지했던 게 마음을 단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지. 그러다 3개월째 되던 날 아주 우연한 사건으로 건단식이 깨지게 됐어. 친구를 위해 호박씨로 만든 로빅은 치즈를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다 만들고 나서 나도 모르게 옳은 습관처럼 숟가락에 묻은 아주 작은 양의 치즈를 핥아 먹어버린 거야. 순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하고 깨닫고 바로 대부분 뱉어냈지만 혹시나 싶어 입을 헹구고 넘기기 위해 물을 조금 마셨어.
3개월 만에 물이 목으로 넘어가니까 목구멍이 살짝 따끔거리더라고. 그렇게 3개월이 근단식이 마감됐고 그 뒤로 2주 동안은 코코넛 워터와 녹즙을 아주 조금씩 마셨어. 그러자 신체적인 배고픔이라기보다 미각을 즐기고 싶고 자극을 얻고 싶어하는 정신적 식욕이 다시 찾아왔지. 그 경험 이후 나는 스스로에게 10년 뒤에는 완전히 음식과 액체를 다 끊는 삶으로 돌아가자 다짐을 했어. 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 음식과 물을 끊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런 답을 찾았기 때문이지. 다만 당장은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보다 받쳐주는 환경이 갖춰질 때까지 과일식과 녹즙을 마시는 삶으로 돌아가야지 했던 거야. 나는 엄격한 목표를 세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목표에만 집착하다 보면 미래의 결과에만 마음을 빼앗겨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주의 집중을 놓치게 되거든. 이 여정은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는 경주가 아니라 내 영혼의 사명을 찾아 깊이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영적 과정이야. 거기엔 결승선이 없어. 매 순간순간 내 주의를 깨어있게 유지하는 것만이 중요하지. 내가 내 얘기를 나누는 이유는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야. 여러분 스스로 몸을 실험실 삼아 직접 탐구하고 검증해 보기를 바랄 뿐이지. 이 인간 아바타, 몸과 마음을 다루는 모든 과정은 내 영적 여정의 부산물일 뿐이야. 나는 내 건강을 위해 내 채식이나 챙채식을 시작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원래 아무런 건강 문제가 없었거든. 자기 실현을 경험하게 되면 나의 진짜 정체성은 이 육체나 정신이라는 아바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 우리의 본질은 형체도 없고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는 모든 창조물을 움직이는 순수 의식, awarenesses 그 자체야. 나를 99.99% 비어있는 공간인 원자처럼 아무것도 없는 텅 빈 emptiness, 텅 빔으로 나를 인식할 때 비로소 삶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지. 어르신, 맞아, 동규. 너랑 네 팀들이 이번 빗사리 축제를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어. 그런 축제를 만드는 게 참 멋지고 즐거운 일이지. 진심 어린 열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야. 리시, 사람들이 자유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 하지만 사랑이라는 단어처럼 너무 흔하게 쓰이다 보니 참된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 진정한 자유란 이름과 형상 그리고 이 몸이라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야. 내 몸을 하나의 실험실로 사용하고 인간의 잠재력을 탐구하는 자유는 어디까지나 이 3차원 현실 속에서의 상대적인 자유일 뿐이지 절대 자유는 아니거든. 내가 영적 여정에서 이걸 깨닫고 난 뒤부터 몸 그 자체에 집중하려는 동기가 이전만큼 강하지 않게 되었어. 남들에게 인정받거나 관심을 끌기 위해 온라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해. 동규, 리시, 내가 진짜 나를 깨닫고 나면 몸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기 자체가 줄어든다고 한 부분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줄래? 리시, 내가 누구인지, 내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몸에 대한 관심이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단순해지고 줄어들게 돼. 이 인간이라는 몸과 마음은 일종의 소우주, 마이크로코스մ, 소우주야. 반면에 우리의 진정한 본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 형태에 가깝지. 시야를 매우 넓혀 대우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대우주가 소우주를 그저 관조하고 있을 뿐이라는 걸 알게 돼. 내가 몸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몸들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식의
관점 전환이 일어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 관점이 몸이나 개별적인 정체성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야. 오히려 이 몸과 물질 세계라는 경이로운 기적을 온전히 포용하고 축복하지. 다만 내 몸과 에고가 더 이상 우주의 중심이 아니게 될 뿐이야. 진정한 자유란 우리가 정지된 명사가 아닌 끊임없이 흐르는 동사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오는 법이니까. 동규. 그렇구나. 그럼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해 볼까? 그 3개월의 근단식 경험 이후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리시. 그래. 3개월 근단식이 끝난 뒤에 나는 다시 물과 음식을 섭취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이전처럼 매일 먹은 것은 아니고 먹는 양도 훨씬 적었지. 그때는 사실 영양 공급이라기보다는 그저 미각을 즐겁게 하기 위한 유희에 가까웠어. 그 뒤로는 간헐적 단식이나 하루 한 끼 식단을 적용하면서 수년을 보냈어. 요즘은 어떠냐면 최근 6주 동안 내가 먹은 음식의 양을 다 합쳐봐야 중간 크기 망고 1개 분량 정도밖에 안 돼. 수면 시간도 일주일에 총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인데 무의식적으로 빠져드는 깊은 잠이라기보다는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에 가까워. 음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내가 마지막으로 코코넛 워터를 마신 게 6일 전이거든. 열대지방인 베트남에 머물고 있다 보니 가끔 맛을 즐기는 거지. 갈증이나 수분이 필요해서 마시는 게 아니야. 영원한 본질을 깨닫고 나면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누군가가 음식과 물을 끊는 파라나식에 도전해 보고 싶다면 얼마든지 스스로 실험해 보길 권해. 하지만 그 과정이 즐겁지 않고 엄격한 목표가 되어 마음과 에고를 자극한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 물론 초기에는 어느 정도 의도적인 노력과 집중이 필요해. 우리가 받아온 사회적 세뇌와 습관의 파도가 너무 거세기 때문에 처음에는 마치 거친 강물을 역류해서 수영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나무가 거센 폭풍을 통해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가혹한 압력 속에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듯 약간의 진통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야. 조개 껍데기 안에 들어간 모래 하나의 자극이 만들어내는 진주처럼 말이지. 하지만 너무 고통스럽거나 기운이 하나도 없다면 조금씩 음식을 먹는 삶으로 돌아가는 게 맞아. 이 여정은 며칠 만에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수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는 거룩한 탐구 과정이거든. 나 역시 한때는 3일에 한 번씩만 무언가를 먹거나 마시는 삶을 2년 동안 유지한 적이 있고 어떤 달은 한 달 중 10일이나 11일 정도만 맛을 보며 지내기도 했어. 스스로에게 너무 너그럽고 아주 부드러워져야 해. 내가 몸보다 마음을 먼저 살피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마음은 하드웨어인 몸을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거든. 영적 여정의 초기에는 조상, 사회, 문화로부터 대물림된 자신의 무의식적인 프로그램과 혼란스러운 인간성을 깊이 관조하고 다듬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해. 소프트웨어가 바르게 정립되어야 몸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법이거든. 유진, 듣다 보니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내가 평소에 자주 던지는 질문을 하나 해볼게. 성에너지나 성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탄트라처럼 정액이나 생체 에너지를 배출하지 않고 보존해야 한다는 관점에 동의해? 아니면 일정 의식 수준에 도달하면 성이라는 육체적 행위 자체를 넘어서게 된다고 봐? 그리고 파트너와의 관계에 대한 내 생각도 궁금해. 리시,
아주 현실적이고 좋은 질문이야. 우리가 음식을 삼켜서 소화시킬 때 음식에 들어있는 호르몬 성분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서 하위 차크라와 성기를 자극하게 돼. 음식을 먹는 행위는 100% 호르몬적, 감정적 자극을 유발해. 음식을 먹으면 성적 욕구가 살아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생리 현상이지. 실제로 내가 일주일 동안 건단식을 하다가 아주 작은 음식 조각 하나를 삼켰을 때 적극적으로 성기가 자극받는 걸 느낀 적이 있어. 무언가를 먹는 행위 자체가 미시한 호르몬 수준에서 또 다른 생명체를 만들어내라는 번식의 신호를 몸에 보내기 때문이야. 수백 개의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를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쉬울 거야. 반대로 식사량을 대폭 줄이거나 음식을 끊게 되면 성적 욕구 자체도 급격하게 줄어들어. 정액을 보존하려는 노력도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부산물로 따라오게 되지. 그리고 파트너에 대해 얘기하자면 나는 역시 파르나적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파트너에게 언제나 열려 있어. 꼭 완벽하게 음식을 끊는 사람일 필요는 없고 함께 건단식 날을 가질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지. 다만 나는 육체적인 삽입 관계보다 훨씬 순수하고 가벼운 사랑과 친밀함의 표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손을 잡고 산책을 하거나 옷을 벗고 함께 누워 서로의 피부 체온과 동물적인 친밀감을 느껴주는 부드러운 포옹 같은 것들 말이야. 절정에 도달하겠다는 목적 없이 나누는 그 순수한 피부의 오감적 교감이 나에게는 훨씬 더 지속 가능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나이야. 유진, 리시, 하나 더 물어볼게. 파트너십에 관해서 한 사람에게 완전히 집중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편이야? 리시, 그럼 절대적으로 그렇지. 나는 다자간 연애, 폴리아모리 방식은 지지하지 않아. 진정한 우정과 신뢰의 기반을 다지는 데만 수년이 걸리는데 그 깊은 기초 위에 진정한 친밀함이 피어난다고 보거든. 일생 동안 단 한 마리의 짝과 함께하는 백조와 같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 동규, 시력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나는 한국에서 입시교육을 거치면서 시력이 많이 나빠졌었어. 요즘은 단식을 유지하면 조금 좋아졌다가도 뭔가를 먹으면 시력이 다시 떨어지는 느낌을 받거든. 리시, 너는 안경을 써? 리시, 나는 만 59세인 지금 불과 2년 전 57세 무렵부터 아주 낮은 수치의 돋보기 안경을 쓰기 시작했어.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블루라이트, 화면을 오래 보면서 시력이 상하는 조용한 유행병을 겪고 있잖아. 나는 약간 아날로그 스타일이라서 기기 사용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해. 밤에 화면을 볼 때는 늘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방 안의 모든 라이터와 전자기기 전원을 뽑아버리지. 도시에 사는 같은 연령대 사람들에 비해 시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멀리 들판이나 가수원의 지평선을 바라보며 시신경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습관 덕분이었어.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도 주기적으로 창밖의 지평선을 바라보는 게 도움이 돼. 화면 글자 크기를 크게 키워서 보는 것도 방법이고 말이야. 블루라이트 자극만 줄여도 60대, 70대, 80대까지 시력을 훨씬 잘 유지할 수 있어. 몸의 생체 리듬, 생체 시계를 활성화하려면 맨발로 대지를 밟고 아침 햇살을 받는 게 최고야. 나는 매일 아침 4시 반에 일어나서 해가 뜨기 전 베트남 해변을 맨발로 걷곤 해. 거창하게 바닷가가 아니더라도 집 앞 마당이나 흙, 잔디밭에 맨발로 서서 아침 하늘을 5분 정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구름이 낀 날이라도 상관없어. 아침의 스펙트럼 광선을 눈과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드는 것보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생체 리듬에 훨씬 중요해.
이렇게 대지와 연결되면 배변 활동이 규칙적이게 되고 수면의 양도 질도 엄청나게 좋아져. 유진, 리시, 나중에 필리핀 모임에도 꼭 놀러와. 내가 거기 코코넛 나무가 많은데 네가 원하면 내가 바로 올라가서 따줄게. 혹시 두리안도 좋아해? 리시, 두리안이라니. 예전에 하와이에서 7년 동안 살 때 단식을 끝내고 가장 먼저 먹었던 음식이 두리안이었어. 만약 내 평생 한 가지 음식만 먹어야 한다면 망설임 없이 두리안을 고를 거야. 괜히 과일의 왕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지. 동규, 리시, 평소에 일상에서 실천하는 또 다른 건강법이나 호흡법이 있다면 공유해 줄 수 있을까? 리시, 몇 가지 추천하고 싶은 효과적인 습관들이 있어. 첫째, 코호흡이야. 나는 20년 전부터 러닝화 없이 오직 맨발로 부드러운 모래사장을 달리면서 코로만 숨을 쉬어왔어. 평소 쉬고 있을 때도 95% 이상 늘 입이 아닌 코로 숨을 쉬지. 둘째, 미주신경 호흡법이야. 입술을 다물고 숨을 내쉬면서 웅 하는 자음 소리, 허밍을 아주 간단하게 해보는 그런 방법이야. 10분에서 30분 정도 진행해 보면 스트레스 상황이나 운전 중에도 할 수 있어. 이 울림 소리가 미주신경을 활성화해서 면역력을 엄청 강화하고 깊은 명상 상태로 이끌어져. 셋째는 숨 참기, 호흡 정지와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야. 아침에 편안하게 숨을 3번 깊이 들이쉬고 내쉬는 과정을 몇 번 반복한 뒤 숨을 완전히 내쉰 상태에서 숨을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는 거예요. 며칠만 연습해도 90초 이상 참을 수 있게 돼. 이렇게 일시적인 저산소 상태를 만들면 몸이 일종의 생존 모드로 들어가면서 세포줄기와 성장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배출이 되면서 숨을 참는 상태에서 윗몸 일으키기나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20m 정도 단거리를 전력 질주, 서플린트 해서 숨이 차오를 때까지 달리는 것도 같은 효과를 내지. 일주일에 3번 15분 정도 이런 고강도 자극을 주면 수십 킬로미터를 매일 달리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줄기세포 성장 호르몬이 활성화돼. 이런 방법은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고 많은 시간을 빼앗지도 않고 최고의 라이프 해킹 기술들이야. 나중에 한국에서 열릴 빗사리 축제에서 다 함께 그룹으로 직접 체험해 보면 좋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건 매 순간 소소한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야. 소화시키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말고 우리가 99.999% 비어있는 영혼은 순수의식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 여정 자체를 즐겼으면 좋겠어. 뭔가를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어. 3일에 한 번씩 먹어보기도 하면서 즐겁게 실험해봐. 우리가 감사할수록 상위자는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을 삶으로 보내줄 거니까. 동규, 귀한 시간 내어 정확하고 아름다운 지혜를 나눠줘서 정말 고마워. 리시, 미국 돌아가는 길 잘 다녀오고 한국 축제 때 반갑게 만나자. 리시, 고마워. 동규, 한국에 있는 모든 빗사리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기뻤어. 조만간 또 보자. 안녕.